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72이에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은 구축이지만 제게는 보물 같은 집이에요. 남편과 함께 백반집을 운영하며 마련한 곳이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던 3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집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여기 집밥 참 맛있어요 라고 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남편은 늘 제 옆에서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다듬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습니다. 시세가 9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준서가 고등학생일 때 이사 왔어요. 그때부터 쭉 여기서 살았습니다. 준서가 대학에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것까지 다 이 집에서 지켜봤어요.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 집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혼자가 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남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거든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 부엌에 칼 자국들, 남편이 좋아하던 라디오까지. 저는 그것들을 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준서가 결혼했을 때 저는 기뻤어요. 며느리 서연이는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였습니다.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라며 고개를 숙였죠. 목소리가 맑았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준서 복 받았구나. 결혼식 날 서연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 잘 지내보자.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서연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어요. 아들 내외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게 된 건 결혼하고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준서가 전화했어요. 엄마, 우리 엄마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손주라도 생기면 매일 보면서 돌봐줄 수 있잖아요. 이사 오는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밥상을 차렸습니다. 사골국을 끓였어요. 전날 밤부터 뼈를 고아서 뽀얀 국물이 우러났죠. 깍두기도 새로 담갔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반찬들을 하나하나 준비했어요. 준서가 짐을 나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서연이는 짐을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계속 음식을 만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사골국, 불고기, 잡채, 시금치나물, 깍두기까지. 오랜만에 식탁이 가득 찼어요. 와, 엄마 이거 다 만드셨어요? 준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연이도 어머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 변화는 한 달쯤 지나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사골국을 끓였어요. 국물을 저으며 정성을 들였습니다. 아침이 되면 뽀얀 국물이 완성됐어요. 아침 먹어라. 저는 식탁에 사골국을 올렸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런데 서연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침에 국 안 먹어요. 괜찮아. 한 그릇만 먹어봐. 몸에 좋아. 저는 부드럽게 권했습니다. 서연이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갈 떠먹더니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사골국 냄새가 좀 부담스러워요. 냄새가 부담스럽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새벽부터 고아서 만든 국인데.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미안해. 다음엔 다른 거 끓일게. 서연이는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저와 준서만 남았어요. 준서가 국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원래 입맛이 까다로워.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오히려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후로 서연이는 제가 만든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는 빵 먹을게요. 오늘은 입맛이 없어서요. 핑계는 다양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며느리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샐러드도 만들어 보고 샌드위치도 준비해 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서연이는 제가 만든 건 뭐든 손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또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어요. 식탁에 정갈하게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준서가 먼저 나왔어요. 엄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 그래, 아침 먹어라. 서연이는 아직 자. 요즘 피곤한가 봐요. 준서가 혼자 밥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서연이는 8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어요. 저는 다시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어머님, 저 아침 안 먹어요. 다이어트 중이에요. 서연이가 냉장고에서 요구르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성껏 차린 밥상이 식탁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결국 저 혼자 먹고 나머지는 버려야 했어요. 음식을 버리면서 마음이 쓰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저 가족에게 밥 한 끼 먹이고 싶었을 뿐인데 더 마음 아픈 건 여행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1년에 서너 번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함께 간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같이 가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일본 가요. 열흘 정도. 그래. 엄마는 뭐 준비하면 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준서가 머뭇거렸어요. 옆에서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다음에 따로 모시고 갈게요. 아, 그렇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이라는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여행 때도 똑같았어요. 어머님, 이번에도 저희 부모님이랑 가요.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항상 빠졌어요. 서연이 친정 부모님은 매번 함께 갔습니다. 사돈 내외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 저는 한번 물어봤어요.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67세, 어머니가 65세요. 나보다 고작 5살, 7살 어린 분들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비행기 오래 타시면 힘드실 거예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속이 쓰렸지만 웃었습니다. 연세가 많아서요? 사돈 내외분도 비슷한 연세인데요. 하지만 그 말은 삼켰어요. 그래, 너희들 잘 다녀와.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얄미운 건 아들이었어요. 준서는 한 번도 엄마도 같이 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인 장모만 챙겼어요. 엄마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죠. 당연하다는 듯이 여행을 떠나고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두고 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혼자 집을 지켰어요. 텅 빈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인들은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어머님은 집에서 편히 쉬세요. 서연이가 여행 떠나기 전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배려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같이 가기 싫다는 거였죠. 저는 짐짝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짐짝이 됐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은 늘 제 편이었거든요. 순자야, 너무 참지 마. 할 말은 해야지. 남편이 살아 있을 때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없었어요. 저는 혼자 참아야 했습니다. 아들한테 뭐라고 말하기도 그랬고 며느리와 싸우기도 싫었어요. 그냥 묵묵히 견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아들 부부가 또 여행을 떠난 뒤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가슴 한쪽이 뻐근했어요. 처음엔 그냥 피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계속됐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나 싶었지만 혼자 가기가 두려웠어요. 아들한테 말할까 했지만 여행 중인 아들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참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참기만 했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가슴 한쪽이 뻐근했어요. 밤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통증에 깨곤 했죠.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어요. 이른이 넘으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기가 망설여졌어요. 아들한테 말할까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거든요. 서연이한테는 더더욱 말하기 싫었어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짐짝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요. 결국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에 아들 부부가 출근하고 나서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니고 있었죠. 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번호표를 쥔 손이 떨렸어요. 김순자님,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젊은 의사 선생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의사가 물었어요. 저는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가슴이 뻐근하고 밤에 통증이 심하고 가끔 숨쉬기가 힘들다고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검사 한번 해보시죠. 검사를 받았습니다. 피검사, 엑스레이, CT까지 병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다시 대기실에 앉았어요.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주변에 다른 환자들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어요. 아들 부부한테는 말할 필요도 없었죠. 회사에 출근한 사이 나온 거니까요. 진료실 앞에서 번호를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불안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김순자님 들어오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 의자에 앉았어요.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희귀한 종류의 암이 발견됐습니다. 암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의사가 계속 말했지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암은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효과적인 항암제가 없어요. 항암제가 없다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속도로 미루어 볼 때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으신 것 같습니다. 1년. 고작 1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의사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치료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완치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증을 줄이는 치료는 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편안하게.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편안하다니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병원 로비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진단서가 들려 있었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다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년 후면 저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남편 곁으로 가겠죠. 그건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억울했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번호가 화면에 떴어요. 전화할까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암이래. 1년밖에 못 산대. 그렇게 말하면 준서가 뭐라고 할까요? 걱정해 줄까요? 아니면 또 귀찮아 할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전화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텅 빈 거실에 들어서니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 부부가 퇴근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밥 먹어라. 차려놨어. 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저 오늘 피곤해서 방에서 먹을게요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늘 그랬듯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병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남은 1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들 부부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계획이었어요. 이번에는 태국 어때? 서연이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좋지. 부모님도 가고 싶어 하셨잖아. 준서가 대답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가면 좋겠다. 아빠가 요즘 골프 치고 싶다고 하셨거든. 서연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가자.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또 친정 부모님이랑만 가는구나. 또 나는 빠지는구나. 어머님, 저희 다음 주에 태국 여행 가요. 서연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이번에도 저를 데려가겠다는 말은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빼놓았습니다. 이번엔 15일 정도 갈 거예요. 친정 부모님이 오래 쉬고 싶다고 하셔서요. 서연이가 덧붙였습니다. 15일이나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1년밖에 못 사는데 15일이나 여행을 가는구나.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 시간마저 혼자 보내라는 거구나. 가슴이 시렸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30년을 이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뭐죠? 짐짝 취급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요. 나에게 남은 시간이 1년뿐이라면 그 1년은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요. 아들 부부를 위한 삶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강릉이 떠올랐어요.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마을. 거기에 최민호라는 오래된 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백반집을 할 때 단골이었던 분이에요. 지금은 강릉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로 가면 어떨까요? 바다를 보며 조용히 마지막을 맞이하면 어떨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최민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 씨? 나 순자예요. 백반집 하던 김순자. 전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순자 씨.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은 부탁할 게 있어서 강릉에 작은 집 하나 구할 수 있을까? 민호 씨가 의아해 했어요. 강릉으로 오려고? 무슨 일 있어? 저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울이 지겨워졌다고 바다 보며 살고 싶다고만 했어요. 민호 씨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좋은 데 있으면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 다음은 집 문제였습니다.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한테 그냥 주기는 싫었어요. 30년 헌신에 대한 대가가 짐짝 취급이라면 저도 더 이상 베풀고 싶지 않았습니다.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금매로 빨리 처분하고 강릉으로 가는 거죠. 아들 부부가 여행 간 사이에 처리하면 될 거예요. 15일이면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네, 송파구 아파트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금매로요. 부동산 사장님이 물었어요. 급하게 파셔야 하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빨리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란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아들에게 남길 편지를 쓸 거예요. 평생 숨겨왔던 비밀을 고백할 겁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도 적을 거예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아들 부부가 여행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서연이가 거실에서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큰 캐리어 2개였어요. 15일치 짐이 가득 들어 있었죠. 준서가 차 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공항 갈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집 잘 봐주세요. 화분에 물 주시는 것도 부탁드려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여행 가는 게 신나는 모양이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걱정 마. 잘 다녀와. 평소와 똑같은 대화였어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아들 부부는 몰랐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가로 가서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후 아들 부부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게 보였어요.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네, 김순자입니다. 아파트 금매로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오늘부터 바로 진행해 주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침 급하게 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바로 보여드릴까요? 저는 그러라고 했어요. 2시간 후 부동산 사장님이 손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40대 부부였어요.
집을 둘러보더니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깔끔하네요. 바로 계약할 수 있을까요? 남편 되시는 분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날 오후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9억 원. 남편과 함께 30년을 일해서 마련한 집값이었어요. 계약금이 입금됐습니다. 잔금은 일주일 후에 받기로 했어요. 새 집주인은 빨리 이사 오고 싶어 했거든요. 정말 급하게 파시네요. 무슨 사정이 있으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그냥 새로운 곳에서 살고 싶어서요. 사장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눈치를 챘을 거예요.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들 부부 방부터 했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준서의 양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서연이의 옷들도 한쪽에 정리되어 있었죠. 이것들을 다 싸야 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연락했어요. 네, 짐 좀 맡기려고요. 창고에 보관해 주실 수 있나요? 다음 날부터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왔습니다. 아들 부부의 짐을 하나씩 박스에 담았어요. 옷, 책, 전자제품, 소품들. 두 사람의 흔적이 박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담담했습니다. 슬프거나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이 짐들은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창고 주소를 알려줬어요. 나중에 아들한테 창고 위치를 알려주면 될 거예요. 직원들이 짐을 다 옮기고 나자 아들 부부 방이 텅 비었습니다. 휑한 방을 바라봤어요. 30년 가까이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제 짐을 정리했습니다. 가져갈 건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남편의 유품들. 남편이 쓰던 시계, 지갑, 사진 몇 장. 이것들만 있으면 됐습니다.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평생을 살았는데 가져갈 게 이것뿐이라니. 웃음이 났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준서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5살 배기 준서가 웃고 있었죠. 그때는 행복했어요. 아무 걱정 없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사진을 액자에서 꺼냈습니다. 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이건 가져갈 거예요. 나머지 사진들은 그대로 뒀습니다. 새 집주인이 정리하겠죠. 부엌으로 갔습니다. 새벽마다 사골국을 끓이던 곳, 명절마다 전을 부치던 곳, 아들 생일에 미역국을 끓이던 곳, 추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잔금을 받았어요. 통장에 큰 금액이 찍혔습니다. 이 돈으로 강릉에 작은 집을 사고 나머지는 제 계획대로 처리할 거예요. 민호 씨한테 연락했습니다. 민호 씨, 집 구했어? 민호 씨가 반갑게 대답했어요. 응, 안목 해변 근처에 괜찮은 데 있어. 작지만 바다 보여. 강릉집 계약을 마쳤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방 하나에 거실 하나. 혼자 살기에 딱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푸른 바다. 남은 1년을 그 바다를 보며 살 거예요. 이사 갈 날이 됐습니다. 새 집주인이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 아들방. 30년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남의 집이 될 겁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새 집주인 부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 오시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쇠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노란 봉투를 꺼냈어요. 부탁드릴 게 있어요. 누군가 저를 찾아오면 이 봉투를 전해주세요. 새 집주인 아내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오는데요? 제 아들이요. 아마 열흘쯤 후에 올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편지예요. 꼭 전해주세요. 새 집주인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노란 봉투 안에는 제 평생의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도 적어뒀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돌아봤어요. 20년 넘게 살던 아파트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거예요.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72년을 살았던 도시, 남편을 만나고 아이를 낳고 백반집을 운영하고 집을 마련했던 도시, 이제 떠나는 거예요.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어요. 한강을 건너고 외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15일이 지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박준서와 이서연이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15일간의 태국 여행은 즐거웠어요. 며칠은 방콕에서 보내고 며칠은 푸켓에서 휴양했죠.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만족하셨습니다. 다음엔 유럽 가자고 하셨어요. 집에 가서 씻고 싶다. 피곤해. 서연이가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빨리 가자. 엄마도 보고 싶고.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송파구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어요. 15일 만에 돌아오는 집이었죠.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서가 택시비를 내고 내렸어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익숙한 층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현관 앞에 섰습니다.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B- 하는 소리와 함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뭐야? 비밀번호 바꿨나? 준서가 다시 눌러봤습니다. 또 빨간불이었어요. 서연이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바꾸셨나? 전화해봐. 준서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어요. 이상하다. 왜 안 받지? 준서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낯선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준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가 여기 사는데요. 어머니 안 계세요? 여자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여기요? 저희가 일주일 전에 이사 왔는데요. 네. 준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여기 사세요. 김순자 씨요. 여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분 아드님이시구나. 잠깐만요. 여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서와 서연은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잠시 후 여자가 노란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그분이 이거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아드님이 오면 주라고요. 준서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노란 봉투였어요. 묵직했습니다. 엄마가
집을 파셨다고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가 금매로 샀어요. 일주일 전에 계약하고 바로 이사 왔는데요. 서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집이 시세가 9억인데 어떻게 갑자기 파셨어요? 여자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르신이 급하게 파신다고 하셔서요. 저희한테는 행운이었죠. 준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손에 든 노란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엄마가 집을 팔았다. 말도 없이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일단 봉투 열어봐.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준서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익숙한 글씨,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담긴 글씨. 준서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준서야,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희들은 이미 집이 팔린 걸 알았겠구나. 놀랐지?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사실 너희들에게 숨긴 이야기가 있단다. 평생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야. 이제 나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니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구나. 나는 고아였다. 6살 때 버스 정류장에 버려졌어. 겨울이었지. 얇은 옷을 입고 벤치에 앉아 있었단다. 엄마가 여기서 기다려. 금방 올게라고 했어. 나는 하루 종일 기다렸지. 밤이 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에 경찰 아저씨가 나를 발견했단다. 그리고 고아원으로 데려갔지. 고아원에서 18살까지 살았어. 그곳이 나를 키워줬단다. 밥을 먹여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사람으로 만들어줬지. 원장 선생님은 내게 순자야. 넌 할 수 있어라고 늘 말씀하셨어. 그 말이 나를 버티게 해줬단다. 너희 아버지한테는 우리가 결혼한 후에 너를 가진 후에야 비로소 진실을 고백했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아줬어. 그래서 어쨌어? 넌 내 아내야라고 하셨지.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하지만 너한테는 말할 수 없었어. 부끄러웠거든. 엄마가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면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단다. 그래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말해왔지. 거짓말이었어. 미안하다. 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흐려 보였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서연이가 옆에서 편지를 함께 읽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게 있구나. 엄마는 암이야. 희귀한 종류라서 항암제가 없대. 의사 선생님이 1년 정도 남았다고 하셨어. 너희가 여행 가기 전에 진단받았단다. 말하려고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어차피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았거든. 솔직히 말할게. 서운했어. 너희가 여행 떠날 때마다 엄마는 빠졌잖아. 연세가 많으셔서 집에서 쉬세요라는 말만 듣고 혼자 집을 지켰지. 사돈 내외부는 매번 함께 가면서 왜 엄마만 빠졌을까? 준서야, 넌 한 번도 엄마도 같이 가자고 말하지 않았어. 그게 엄마는 제일 서운했단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1년뿐인데 그 사실도 모르고 너희는 15일이나 여행을 갔지. 엄마를 짐짝처럼 두고 말이야. 그때 결심했어.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남은 시간은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준서가 편지를 읽는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암이라고?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셨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도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암이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복도에 서서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을 판 돈은 이렇게 처분했단다. 강릉에 작은 아파트를 샀어. 바다가 보이는 곳이야. 거기서 남은 시간을 보낼 거야. 생활비도 조금 남겨뒀고 나머지는 전부 고아원에 기증했어. 내가 자랐던 그 고아원이야. 아직도 운영되고 있더구나. 아이들이 많이 있대.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준서야, 이해해줘. 이 재산은 나와 내 아버지가 땀 흘려 마련한 거야. 어떻게 쓸지는 내가 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는 나를 키워준 부모님께 돌려주기로 했단다. 고아원이 내 부모님이었으니까. 너희 짐은 이삿짐 센터 창고에 있어. 주소는 따로 적어뒀으니 찾아가렴. 그리고 준서야. 엄마를 원망하지 마라. 엄마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단다. 다만 그 최선이 너희한테 닿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구나. 건강하게 잘 살아라. 엄마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준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준서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어떡해? 서연의 목소리도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고아였다. 버려진 아이였다. 그걸 평생 숨기고 사셨다. 그리고 지금 암으로 1년밖에 못 산다.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준서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나 몰랐어. 준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외로우셨는지 몰랐어. 여행 갈 때마다 빼놓은 거. 그게 그렇게 서운하셨을 줄 몰랐어.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한 번도 엄마도 같이 가자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당연하게 어머니를 두고 갔을까? 서연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어머님이 새벽부터 국 끓여주시는 거 부담스럽다고 했잖아.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서연이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복도에 서서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괜찮지 않았거든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순자는 고아원에 있었습니다. 강릉으로 가기 전에 꼭 들르고 싶었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고아원. 60년 전 자신을 품어준 곳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넘게 걸렸어요. 낯익은 골목이 나타났습니다. 많이 변했지만 분위기는 그대로였어요. 고아원 앞에 섰습니다. 건물이 새로 지어져 있었어요. 예전에 낡은 건물은 없었지만 이름은 그대로였습니다. 사랑의 집. 순자는 한참을 그 이름을 바라봤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 옛날에 여기서 자랐어요. 잠깐 둘러봐도 될까요? 직원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 그러셨구나. 물론이죠. 지금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어요. 구경하셔도 돼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10명 남짓되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공을 차는 아이, 그네를 타는 아이, 모래놀이를 하는 아이.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했어요. 순자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60년 전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6살의 순자도 저렇게 뛰어놀았죠. 처음엔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어요. 버려진 아이라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가 생겼습니다. 선생님들도 따뜻했어요. 여기가 순자의 집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순자 앞으로 뛰어왔어요.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있었어요. 할머니, 뭐해요? 아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순자가 웃었어요. 그냥 구경하고 있어. 너희들 노는 거 보니까 좋네.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도 여기 살았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주 오래전에. 할머니도 여기서 컸어. 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요? 할머니도 엄마 아빠 없었어요? 순수한 질문이었어요. 순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응, 할머니도 없었어. 하지만 여기 선생님들이 엄마 아빠 해주셨지. 아이가 웃었어요. 해맑은 웃음이었습니다. 저도요. 선생님이 엄마예요. 그리고 다시 친구들에게 뛰어갔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 같았어요. 60년 전의 어린 순자. 버려졌지만 다시 일어섰던 아이. 세상이 무섭고 외로웠지만 꿋꿋이 버텼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의 자신이 됐습니다. 순자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어요. 잘 크렴. 그 말은 마당의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과거의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버림받았던 6살의 순자에게, 추운 겨울 버스 정류장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아이에게, 넌 잘 자랐어. 힘들었지만 버텼어. 잘했어.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원장실로 갔어요. 기부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젊은 원장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금액을.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받은 걸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가 절 키워줬으니까요. 원장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아이들한테 좋은 거 많이 해줄게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아이들 잘 부탁해요. 고아원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돈으로 쌓은 관계는 정리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것만 남았어요. 강릉의 작은 집, 바다가 보이는 창문, 남은 시간을 조용히 보낼 곳. 순자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강릉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안목 해변 근처의 작은 아파트, 방 하나에 거실 하나뿐인 작은 집이었어요. 하지만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렸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가 좋았어요.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파도가 밀려왔다 빠지는 걸 봤어요. 그게 평화였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평화였어요. 민호 씨가 가끔 찾아왔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살았거든요. 순자 씨, 밥 먹었어? 민호 씨가 문을 두드리며 물었어요.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먹었어. 들어와. 민호 씨가 들고 온 건 생선이었어요. 아침에 항구에서 사온 거래요. 이거 구워 먹어. 싱싱해. 민호 씨가 생선을 내밀었습니다. 순자가 받아들었어요. 고마워. 저녁에 구워 먹을게. 민호 씨는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난 갈게.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 그렇게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외로웠어요. 여기서는 혼자인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사람이 많다고 덜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오후에는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파도가 발끝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갈매기들이 머리 위로 날아다녔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자유롭게 나는 새들. 자신도 이제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민호 씨가 준 생선을 구웠어요.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며느리 입맛에 맞추느라 이것저것 신경 썼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밤이 되면 창문을 열어두고 잠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밤마다 잠을 설쳤는데 여기서는 아침까지 푹 잤어요. 몸이 편해지니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순자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호 씨인가? 순자가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준서와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서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다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알고 왔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준서가 대답했어요. 고모한테 연락했어요. 고모가 주소 알려주셨어요. 영희였구나.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한테 강릉 주소를 알려뒀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들어와. 순자가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준서와 서연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작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서울집에 비하면 정말 작았어요. 하지만 창문 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앉아. 순자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이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자가 놀라서 말했어요.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어머니, 죄송합니다. 준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몰랐어요. 어머니를 짐짝처럼 대하고 불효를 저질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도 울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어머님이 새벽부터 국 끓여주시는 거 부담스럽다고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지 이제야 알았어요. 서연이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피로함이었습니다. 이제는 지쳤어요. 화내는 것도 원망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일어나. 순자가 말했어요. 바닥에 무릎 꿇지 마. 다 큰 사람들이.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재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고아원에 기부하신 거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를 키워준 곳이잖아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서연이가 덧붙였어요. 어머님, 저희가 달라질게요. 이제부터라도 어머님한테 잘할게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준서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머니가 혼자 힘들게 사셨잖아요. 버려지셨을 때도, 고아원에서 자라실 때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는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어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어요. 눈물도 떨리는 목소리도 거짓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일어나서 앉아. 순자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준서와 서연이 천천히 일어나 소파에 앉았어요. 순자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야, 서연아. 너희들 마음은 알겠다.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서운했어. 여행 갈 때마다 나만 빼놓고 내가 해주는 건 다 부담스럽다고 하고 내 집인데 내가 눈치를 봐야 했지.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는 모를 거야. 준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도 눈물을 훔쳤어요. 하지만 이제 원망하진 않아. 지쳤거든. 화내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한 건데 나한테는 그런 에너지가 없어. 그냥 남은 시간을 편하게 살고 싶어. 순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강릉에 놀러 온다면 언제나 환영이야. 문 열어둘게. 밥도 해줄게. 그건 진심이야. 준서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순자의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너희랑 같이 살 생각은 없어. 준서가 입을 열려고 했어요. 순자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들어.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바다도 좋고 공기도 좋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 서울에서는 아무리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로웠는데 여기서는 혼자인데도 외롭지 않아. 이상하지? 하지만 사실이야.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가 자주 내려올게요. 주말마다 올 수 있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말마다는 너무 무리야. 너희도 바쁘잖아.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돼. 그것도 부담되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괜찮아. 준서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자주 올게요. 정말이에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너희가 올 때 맛있는 거 해줄게. 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생선도 있고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준서와 서연의 얼굴에서 긴장이 조금 사라졌어요.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커피를 타왔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예쁘다. 서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여기 노을이 정말 예뻐. 매일 봐도 안 질려. 준서가 물었어요. 엄마, 여기서 불편한 거 없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없어. 민호 씨가 가끔 도와주고. 다 괜찮아.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치료는요? 병원 다니셔야 하잖아요. 순자가 잠시 생각했어요. 여기도 병원 있어. 완치는 안 된다고 했잖아. 그냥 통증 관리만 하면 돼. 여기서도 할 수 있어. 준서가 눈물을 참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래도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힘들면요. 아프면요. 혼자 참지 마세요. 순자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40이 넘은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눈물을 참는 모습이 어릴 때랑 똑같았습니다. 순자의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그래, 알겠어.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파도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철썩, 철썩. 규칙적인 소리가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순자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같이 밥 먹고 올라가. 준서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가 이불을 꺼내왔습니다. 작은 집이라 거실에서 자야 했지만 두 사람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복잡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하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했어요. 아들도 자기 나름대로 살았을 거예요. 며느리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다 자기 방식대로 사니까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순자는 평화롭게 보내고 싶었어요. 원망하거나 화내면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바다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 철썩. 파도가 밤새 밀려왔다 빠졌어요.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어제 민호 씨가 가져다 준 생선도 구웠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아침 밥상을 차렸습니다. 준서와 서연이 일어났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 서울까지 멀잖아.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예전처럼 눈치 보거나 긴장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밥을 다 먹고 준서와 서연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 앞에 섰어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다음 주는 너무 빨라. 한 달 후에 와. 그때 또 맛있는 거 해줄게. 준서가 웃었습니다. 아들의 웃는 모습이 남편을 닮았어요. 순자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아프면 바로 연락하시고요. 그래. 걱정 마. 잘 가. 준서와 서연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순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았습니다. 파란 바다와 파란 하늘이 맞닿아 있었어요.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남은 1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바다를 보며 살 거예요. 가끔 아들 부부가 찾아오면 밥을 해줄 거예요. 민호 씨랑 차도 마시고요. 그렇게 조용히 살다가 갈 거예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세상에 왔는데 이만큼 살았으면 됐어요. 고아원에 한평생 모은 재산 기부도 했으니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잖아요. 남은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살 거예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 철썩.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잘 들었다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